아버지가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이었어요. 회사 화장실 칸 안에 앉아서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보고 있었죠. 교도소 수용자 김현식, 가석방 심사 대상 예정. 딱 이 한 줄뿐인데 제 안에서는 오래전에 멈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바닷가 비린내, 차가운 물, 유리 깨지는 소리, 엄마가 제 이름 부르던 목소리까지요. 10살 이후로 저는 제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지냈거든요. 보험금 타려고 아내 죽인 남편 있잖아. 거기 딸 하나 있었다네. 뉴스 제목 하나가 제 인생 소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일까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 번은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대폰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다가 결국 어떤 프로그램 게시판을 눌렀죠. 인생극장,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애썼다. 이제 내 순서다. 마치 누가 등을 살짝 밀어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10살 때 아빠가 엄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살짝 무료 구독을 한번 눌러두시면 언젠가 오랜만에 아들, 딸한테 전화 오는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당신 이야기도 언젠가 다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우리 집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새 식구였어요. 아버지 김현식, 42. 매일 아침 구겨진 와이셔츠에 제대로 매지도 못한 넥타이를 걸고 나가던 영업 과장이었죠. 엄마 이주희, 39. 마트 계산원으로 하루 종일 서 있다가도 집에 오면 반찬 2가지는 꼭 새로 해놓으려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10살 서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 앞 엄마 작업화가 놓여 있는지만 확인하던 아이였죠. 그 검은 신발만 보면 아, 오늘도 엄마 왔구나 하고 안도했어요.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월세 내야 하고 대출 이자 나가고 카드값 밀리면 부모님이 작은 소리로 다투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그게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엄마가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린 돈이 조금 없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야. 우리한텐 서로가 있잖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애매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그 표정 속에 뭐가 섞여 있었는지는 그땐 몰랐죠. 아버지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김 과장은 욕심이 있어서 좋다니까. 잘만 풀리면 크게 될 사람이지. 아버지는 그 말을 집에 와서도 여러 번 반복했어요. 들었지, 유나. 아빠 잘만 풀리면 크게 된다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빠 멋있다. 그게 제 진심이었죠. 하지만 세상이 아버지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경기가 꺾이면서 거래처가 줄줄이 떨어져 나갔고 아버지 영업 노트에는 빨간 펜으로 적힌 거절 표시가 점점 많아졌어요. 집안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죠. 아버지는 술을 더 자주 마셨고 엄마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꺼내보는 사람이 됐어요. 둘 사이 말수는 줄었고 한숨은 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거실에서 이런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여보, 우리도 보험 좀 제대로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도 있고 혹시 몰라. 당장 카드값도 못 막는데 무슨 보험이야.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 아니야. 그래도 혹시 내가 쓰러지면 당신이랑 유나는 어떻게 살라고.
최소한 병원비는 나와야지. 엄마가 먼저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때 엄마가 생각한 보험은 혹시 모를 불행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안전망 같은 거였겠죠. 설마 그 안전망이 자기 목에 먼저 감길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엄마는 가끔 보험 설계사와 통화를 했어요. 밥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곤 했죠. 네, 실비 말고 사망 보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제 이름으로만 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남편이랑 같이. 아버지는 그때마다 못 들은 척 TV만 봤어요. 하지만 제가 방에서 몰래 문을 열어보면 조금 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 속 서류를 꺼내 펼쳐들고 있었어요. 대출 상환 일정표, 카드 명세서, 사채 이자네요. 종이마다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아버지 눈빛은 점점 사람 대신 숫자에만 꽂혀갔어요.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웃기지. 살아있을 때는 사람 하나 먹여 살리느라 돈이 줄줄 나가는데 죽으면 몇 억씩 붙어서 들어오잖아.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쏘아봤어요. 당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요즘 뉴스 못 봐? 보험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굴 죽였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때 그 대화가 10살짜리 제 머릿속에 이상한 문장으로 남았어요.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비싼 세상.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에 보험 증권이 하나, 둘 늘어났어요. 엄마 이름이 적힌 서류, 아버지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서랍 한 칸을 다 채웠죠.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보험자 이주희. 사망 시 지급액억.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엄마 이름은 사람이 아니라 숫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눈에는 가족이 아니라 카드값 맞고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금액이 먼저 보였던 거죠. 그날 이후 아버지의 눈에는 사람 얼굴보다 통장 잔액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족 이름 옆에는 나이 대신 보장 금액이 써 있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엄마는 아내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되었고 저는 딸이 아니라 수익자로 적힌 한 줄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은 이미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그 시절부터요. 사건이 일어난 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말했죠. 요즘 우리 너무 각자 사는 것 같지 않냐? 오늘 바다나 한번 다녀오자. 드라이브도 할 겸. 엄마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크게 반대하진 않았어요. 멀리는 말고 가까운 데로만 갔다 오자. 내일도 출근해야 돼. 차 안에서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유나, 나중에 대학 가면 아빠가 커피 머신 사줄게. 너 카페 좋아하잖아. 주희야, 우리 예전에 겨울바다 자주 갔던 거 기억나? 싼 모텔 잡고 컵라면 먹으면서 떨던 거. 아버지는 이상하리만큼 추억 이야기에 집착했어요. 듣고 있자니 기분이 살짝 좋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뱃속에 걸렸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조금 기울어 있었어요. 방파제 근처 주차장에는 차들이 듬성듬성 서 있고 멀리서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엄마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난 여기서 좀 쉬고 있을게. 어제 야근해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것 같네. 둘이서 바람 좀 쐬고 와. 아버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제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아버지가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분명 봤어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쪽으로 몸을 숙여 뭔가를 건드리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그땐 짐 정리하는 줄만 알았어요. 유나,
이리 와. 파도 구경하자. 아버지는 제 어깨에 팔을 올리고 방파제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 차 뒤로 밀려요. 고개를 돌리니 우리가 타고 온 은색 승용차가 아주 천천히 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가 탄 그 차가 바다 쪽으로 기울어진 도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죠. 엄마. 제가 비명을 지르자 차 안에서 엄마가 화들짝 일어나는 모습이 어른거렸어요. 아버지는 한순간 굳은 듯 서 있다가 그 다음에야 허겁지겁 차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뒤를 쫓아 뛰었지만 어린 다리는 너무 느렸어요. 차는 방파제 끝에서 한번 덜컥 멈췄어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춘 것 같았죠. 그러고는 그대로 툭 떨어지듯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 금속 찢어지는 소리, 사람들 비명소리가 한꺼번에 섞였어요. 누군가는 119를 불렀고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물속을 향해 소리 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한 장면만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쥔 채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계속 중얼거리던 모습이에요. 주희야, 주희야. 엄마는 끝내 다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10살짜리 저는 응급실 의자에 앉아서 붉은 비상등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제 안에서 시간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사건 직후 며칠 동안은 모두가 아버지를 불쌍한 사람으로 봤어요. 한순간의 실수로 아내를 잃었네. 얼마나 자책하겠어. 딸 생각해서라도 버티고 살아야지, 저 사람.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줄곧 울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죠. 겉으로만 보면 그랬어요.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일 상황에 대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님도 동행해 주세요.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어요. 형사는 제게 따뜻한 코코아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아빠가 차에서 내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랑 저보고 그냥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자기가 먼저 다녀온다고. 아빠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간 건 봤어? 내 문 열고 안에서 뭔가 만지는 것 같았어요. 형사는 제 말을 천천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윤희는 잘 말해줬네. 고마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던진 한 문장이 아버지를 실수한 남편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범으로 만드는 퍼즐 조각이 될 거라는 거요. 며칠 뒤 경찰이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영장을 들고 왔습니다. 책상 서랍, 장롱, 서류함까지 모조리 뒤졌어요. 그리고 결국 서랍 안쪽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파일 안에는 엄마 이름이 적힌 보험 증권이 빽빽했고 그 뒤쪽에는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적어 내려간 숫자, 노트가 있었어요. 피보험자 이주희, 사망시 지급액 총합 약 억.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와 별표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시험지에서 꼭 외워야 할 부분을 표시해 둔 것처럼요. 경찰서에서 다시 마주한 아버지는 처음엔 억울하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한순간 방심한 거지. 하지만 증거가 하나씩 나올수록 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끝내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다들 나를 살인자 취급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 입에서 그날이 아직도 실수라 불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재판정에서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 명의의 다수보험을 확인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해제해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켰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비열한 살인입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인자의 딸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저는 외가로 맡겨졌어요. 외할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지만 밥은 절대 대충 안 하셨고 제 앞에서 아버지 욕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깥이었어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도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야, 걔 있잖아. 보험금 사건 기사 본 적 있어? 그 집 딸이래.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몇몇 아이들은 인터넷 검색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어떤 애는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근데 진짜야? 내 아빠가 진짜 그런 거야? 그 질문이 제 심장을 매번 찔렀어요. 내 아빠가 진짜 그런 거야?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인터넷에서 아버지 이름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기사와 댓글이 쏟아졌어요. 보험금 타려고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완전 범죄 실패, 차량 바다로 밀어넣어 아내 숨지게 한 가장 중형.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이런 놈들은 다 무기징역 보내라. 가족이 제일 무섭다. 피만 섞였지 남이다, 남. 딸 불쌍하네. 저런 아빠 둔 죄지 뭐. 아버지를 욕하는 댓글보다 딸이 제일 불쌍하다는 말이 더 아팠어요.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불쌍한 존재로 확정 지어버린 것 같아서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나는 대체 누구 딸이지? 살인자의 딸일까? 피해자의 딸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외할머니는 어느 날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현식이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다. 그동안 내가 다 숨겨놨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가 수십 통이나 들어 있었어요. 유나, 잘 지내고 있니?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그날은 정말. 저는 어느 편지도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몇 줄 읽다가도 손이 떨려서 그냥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어요. 아버지는 내 안에서 여전히 두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제 자전거를 잡아주던 사람.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 들고 서 있던 사람.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사주며 웃던 사람. 그리고 보험 증권을 들여다보며 아내 이름 옆 숫자에 동그라미를 치던 사람.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바다를 향해 돌아서던 사람. 그 둘 사이에서 저는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7살이 되던 해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를 직접 만나야겠다. 용서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화를 내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에 대해 아버지 입으로 듣고 싶었어요. 면회실은 TV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두꺼운 유리, 낡은 수화기, 철제 의자. 그 안에 조금 작아진 듯한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많이 섞였고 예전보다 어깨도 좁아진 것 같았어요. 유나.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귀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수화기를 드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 평범했어요.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그날 왜 그랬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을 한 건 아니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변명이겠지.
아버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압박, 대출 연체, 사채 독촉, 당신이 책임지라는 상사의 말, 당장 내일 카드값도 막기 힘든 현실,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는 한마디. 사람 목숨값이 생각보다 크죠. 남겨지는 가족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사람보다 숫자가 먼저 보이기 시작한 때가. 아버지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어요. 주위 엄마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을 보고 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만 있으면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도 정리하고 빚도 갚고 너도 더 좋은 데 보내고. 그때는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 믿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말로 가족을 숫자로 바꾸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한 번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더라. 처음에는 상상에 불과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방법이 떠오르더라. 그는 결국 바다로 가던 날 마음을 정했다고 인정했어요. 주차 브레이크를 일부러 풀고 기어를 중립에 둔 것도 모두. 처음에는 너도 같이 데려갈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에서 피가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부르더라. 아빠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괴물 같았다. 그래도 둘 중 한 명은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널 남긴 거다. 그게 변명인지 마지막 양심인지 어느 쪽으로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 뒤 저는 또 하나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어요. 완전히 몰랐다고는 나도 장담을 못하겠다. 보험증권을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자기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고 있더라. 사망보험금 일부를 내 앞으로 돌려놨더라. 엄마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 거였어요. 엄마에게 보험은 사랑이었고 아버지에게 보험은 출구였어요. 얘기를 듣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어요. 엄마는 돈 때문에 우리를 지키려 했고 아빠는 돈 때문에 우리를 버렸다. 면회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평생 너한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미안하다. 주희 엄마도 너도 다 숫자로만 본 내가.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쇠창살, 그 뒤에 앉은 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아빠. 제가 살인자의 딸인지 피해자의 딸인지 그게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는 그냥 엄마 딸이고 한때 아빠를 좋아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삭제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다가 결국 SNS 앱을 열었어요. 예전 사진들을 모두 지우고 소개글도 싹 비워냈어요. 그리고 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잘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다 보니 마음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보험금 때문에 엄마를 잃은 딸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 덕분에 겨우 살아남은 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쓰다가 저는 문장을 다시 지우고 다른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엄마의 빈자리를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 그녀는 SNS 계정에 한 문장을 남겼다. 엄마는 돈 대신 사람을 남겼고 아빠는 사람 대신 죄를 남겼다. 나는 이제 엄마가 남긴 쪽에서 살기로 했다. 올리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두었어요.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는지 댓글이 달렸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 번은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사랑도 다 무너진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돈 앞에서 무너지는 건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기 시작한 마음뿐이라고요.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니까요. 엄마는 보험증권에 제 이름을 적으면서도 숫자보다 제 얼굴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버지는 같은 서류를 보면서 제 얼굴보다 금액부터 계산했겠죠. 저는 여전히 살인자의 딸이고 피해자의 딸이에요. 그 두 가지 사실은 평생 따라붙겠죠. 그래도 이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있을지는 제가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서 있었던 자리, 사람을 먼저 보던 쪽에서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오늘 누군가와 마음이 엇갈려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잠깐만 숫자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한 번만 사람으로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벌어오는지, 얼마를 쓰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보다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극장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 그리고 진심을 그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